이미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거에는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 수사 대상인 청와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인사판을 짜는 게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검찰 인사에 대해 얼만큼 논의가 있었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는 한 번도 확인해드린 적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북 지역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눈발이 날릴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단계에 머물겠지만 강원 영서와 대구는 밤부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KBS 제1라디오에서 6시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아홉 시에 9번에서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봅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국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국장님. 네. 검찰 인사.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죠? 예. 그 KBS 보도본부에서는 몇 시쯤 나올 것으로 혹시? 지금 검찰총장을 대면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법무부에서 했는데 대면을 거부했거든요. 네. 임박해서 부르는 것 사실상 뭐 형식 요식행위다 뭐 이런 느낌 때문에 거부를 한 것 같고. 오늘 아침 보수 신문들이 다 그 논조예요. 예.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법무부 입장은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는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다. 네. 입장은 명확합니다. 네. 아마 오늘 밤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밤 네. 9시 뉴스 중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긴급하게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아, 예.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까, 그럼? 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가장 빠른 뉴스는 KBS 뉴스9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겠네요. 9시에 나온다면. 네. 알겠습니다. 어제 뉴스9 다시 보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방송 언론과는 처음으로 K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아니, 어제 왜 예고를 안 해주셨어요? 일단 어제 오후에 인터뷰를 했고요. 오. 제가 들어올 때까지 정확한 번역본이 네. 사실 나오지 않아서 내용이 확인이 안 돼서 이걸 좀 예고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뭐 만난다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어땠을까? 이 만남이 예고된 건 지난해 말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네네. 요청을 해서 신년 기획으로 했는데 마침 어제 대통령의 신년사가 나오고 최근에 정세가 맞물리면서 네. 약간 인터뷰의 어떤 내용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파병을 원한다는 메시지 그리고 북미 관계, 네. 미국과 남북 관계, 예. 북미 관계와 보조를 맞춰라. 이런 네. 메시지. 예. 이게 굉장히 가장 눈길을 끌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그 KBS 인터뷰가 여기저기 인용되면서 회자됐습니다. 예. 대통령 신년사와 배치되는 그런 느낌도 주고요. 예.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냈는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오늘 통일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여기서 네네. 명확한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그 뭐 대사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다. 네.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 가겠다는 정부의 뜻은 명확하다. 네. 그래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나가겠다는 대사 입장과는 별개로 우리 네. 입장은 명확하다는 것을 다시 밝혔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통령 신년사가 나온 날 나름대로 문재인 독트린이 발표가 된 건데 왜 또 주한 미국 대사의 인터뷰를 또 실느냐. 그래서 대통령 그 메시지를 뭔가 좀 깎아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약간 공교로운 측면도 있었고 다만 네. 이제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또 이제 언론의 그럼요. 역할이기도 하고 알아야죠, 그것도. 그리고 어제 대사의 입장이 나왔고 오늘 정부의 입장이 나왔고 네. 또 대사의 입장과 관련해서 가령 저희가 이제 정세현 장관이나 문정인 특보를 취재를 해서 대사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문정인 특보죠? 예, 문정인 특보. 네. 대사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추후에 다시 인터뷰를 실어서 이렇게 흐름을 통해서 논쟁을 쭉 시청자에게 보여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뉴스도 어제 화제였습니다. KBS 단독 보도였는데 모모랜드 데뷔와 관련해서 멤버였던 데이지가 인터뷰를 했는데 예. 뭐 하여간 엠넷이 오디션 조작을 또 한 것 아닌가 네. 이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네, 언론들의 이런 후속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모모랜드 데이지 대 소속사 진실 공방 책임 피한 엠넷 이런 연예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진실 공방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일단 서바이벌 게임의 취지를 살린 계약이 아니었고 네, 결과론적으로 서바이벌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탈락자를 다시 영입했고 네. 동시에 그 영입자에게 제작비를 부담시킨 구조는 상식적으로 봐서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팩트이지 않나. 네. 그 기획사 측에서 반박을 할 수는 있겠죠. 네네. 물론 최종적으로 그 관련해서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상식과 어긋나는 부분들은 언론이 지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댓글 몇 개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갑질에 의한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어떤 분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계약서에 사인도 했다. 방송사의 갑질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정말 투명한 오디션은 힘든 것인가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기가 참 힘드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예.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작비를 어떻게 멤버들이 부담하는가 이런 질타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9 미리 보기 지금부터 또 보따리를 펼쳐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목할 뉴스 뭡니까? 아무래도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주둔 기지에 네. 미사일 공격을 한 게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15발을 현재 발사를 했고 네. 두 곳에 발사를 했는데 그곳 중에 하나는 예전에 우리 자이툰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 네. 그러네요. 예.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둔했고 지금 물론 없죠. 네, 네. 그 공격 이후에 이란 국영방송이 80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 KBS 보도본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사상자가 없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란 방송과 미국 방송 전혀 보도. 다릅니다. 예. 각자의 정당성만 있는 내용들이 위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공격을 했고 성취를 했다라고 이란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CNN하고 뭐 유착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CNN 보도에 좀 더 무게를 실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언론 자유가 있는 곳이 훨씬 더 정보가 투명하니까요. 네네. 미국 언론 보도가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죠. 또 미국 군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미국이 발칵 뒤집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 그 사상자 가족에게 통보가 됐을 것이고 이게 알려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미군 부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뭐 대국민 메시지도 나온다고 하고요. 예. 미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늘 밤 늦게 한 11시나 네. 12시쯤 네. 미국이 정면으로 대응을 할지 미사일을 쏘면서 네네.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KBS 보도국장으로서 전면전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오늘 우리 주간의 유가가 좀 출렁였는데 네. 그렇다고 패닉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나오는 전망은 전면전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경제적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전망들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트럼프가 뭐 괜찮다 이렇게 반응한 거 보니까 예. 뭐 전면적인 그런 반격을 가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또 측면도 있는데 예. 그래도 전면전으로 갈 경우에 또 뉴스 책임자로서 대비는 하셔야겠어요. 오늘 밤부터 이제 속보 체제가 가동이 들어갔고요. 네. 이제 밤샘 대기자들이 이제 또 대기자들. 네. 박대기 기자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뉴스9 미리 보기 두 번째 뉴스 뭐가 있습니까?
그 응급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된 이제 탐사 취재를 저희가 따로 한 건데요. 뭐 지난해 독도 헬기가 추락한 적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고 보고서를 입수한 게 지난 5년 전에 그러니까 가거도에서 2015년이죠. 헬기가 추락해서 응급 헬기가 추락해서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었는데 당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원인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가거도를 다시 현장 취재를 갔더니 언론이 그걸 해야 됩니다. 갔더니 여전은 아니지만 큰 문제가 여전히 있어서 이 보고서 고쳐졌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탐사 취재를 한 결과물을 오늘 보도할 예정입니다. 응급 헬기. 뭐 정말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건데 큰 사고를 겪고도 별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은 이러면 안 되죠 정말. 오늘 그래서 뉴스9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오늘 엄경철 국장께서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제가 방금 전까지 회의를 하느라고 그걸 깜빡했습니다. 이름만 불러주세요. 기자 이름만. 잘해라 뭐 이런 메시지로 해가지고 갑자기 기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박대기. 박대기 기자가 오늘 미국에서 보도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박대기 기자 리포트 나옵니까? AI와 관련된 생활 속 AI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미국 현지에서 취재한 내용이 보도가 되긴 합니다. 미국 같군요. 미국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 방송 고정 출연자였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기대하겠습니다. 자,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엄경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과 관련해 국내에서 관련 증상을 보인 환자 1명이 발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 소식에 크게 출렁였습니다. 주가는 일제히 약세했고 국제유가는 장중한 때 5%나 급등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교민안전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많은 사항이 조치돼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들도 갖춰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적선사의 선박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가동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분석해 증여세 탄로 등을 잡아내는 합동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고 이후에는 상설조사팀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가기 위해 현지 시간 8일 오전 이란 수도 테헤란을 출발했던 우크라이나 항공사 소속 보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보셔야죠.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인지도가 높은 유명 인사를 셀럽이라고 하는데 셀럽 국회의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박주민 의원님. 그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기둥주자인데요. 하여튼 그 셀럽 국회의원이라는 평은 과찬이신 것 같고요. 아니 정말이에요. 박주민 의원 모르는 분 없잖아요. 아닌데요. 많이 계세요? 지역구민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지역구민 분들이야 뭐 이제 지역구니까 그러면서 인사하면은 많이 알아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박주민 기둥주자군요. 그럼 민은 백성민자? 백성민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백성의 기둥이 되라 이렇게 지어주셨다는데
뭐 좀 믿으면 안 가고요. 뭐 돌림자거나 그러지 않았겠나. 그래도 주민, 뭐 시민, 뭐 이런 이름들은 참 뭐랄까요. 정치하기 딱 좋은 이름이 아닌가. 제가 되돌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고요. 제가 어르신들한테는 항상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주민등록증 한 장씩 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주민등록증 할 때 주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다들 좋아하시고 금방 외우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엔 쓰지 마시고 그런 말. 아재라는 비난을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또 모셨습니다. 자, 2020년 우리 애청자분들께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 작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국제적인 정세 돌아가는 것만 그렇습니다. 봐도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편한 상황에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정치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해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가 되셨어요. 약식 기소면은 이게 벌금형에 벌금 그러니까 형이죠. 그 500만 원 넘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이제 기소된 혐의는 아마 국회법은 아닐 거라서요. 국회법 500만 원 넘으면은 그건 뭐 저기 의원직 상실형. 국회법은 아닐 거라서 뭐 피선거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근데 그때 무슨 일을 하셨기에? 저도 별로 기억나는 장면이 없고요.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거. 저 그런 기억이 없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제가 이제 소환에 응해서 수사받을 때도 특별히 문제 있는 어떤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검찰 단계에서 뭔가 본 것 같은데 고발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냈던 고발장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찾으셨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사법개혁의 또 아이콘 아니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검찰개혁의 아이콘 박주민 의원. 그래서 검찰한테 밑보여가지고 이렇게 기소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 약식 기소면 벌금 내고 끝날 일인데 그 정식 재판 청구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몇몇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을 좀 확인한 뒤에 그 결정을 내릴 거고요. 기록을 복사하려면 이제 판사가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면 이번 주 내에는 아마 될 것 같은데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뭐 기소됐다고 그러니까 뭐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당시에 이걸로 내가 한번 그 검찰에게 뭔가 혐의가 포착됐겠다 이렇게 짐작되는 것도 없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당에서 말하자면 고발했을 때는 뭐 그냥 의례적인 고발이겠거니 했는데 고발장 내용에 있는 부분은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식 기소된 내용하고 전혀 다르고요. 그 고발장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가 뭐 약식 기소라도 될 거라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일각에서는 검찰이 없는 죄도 있는 죄로 만든다. 뭐 그렇게 비판하는데 의원님도 자신의 경우가 그 경우라고 보세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려면 기록까지 보고 나서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법률가 까다롭네요. 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틀 동안. 내일 본회의가 열려서 인준안이 이제 말하자면은 통과될지 말지 결정될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본회의 열려서 이게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본회의는 잡혀 있고요. 또 본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전제로 법사위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정상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그 동의안이 올라오면 이제 표결로 가겠죠. 표싸움으로 갈 텐데 이게 그 어떻게 됩니까?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을 한다면은 그 재적의원 과반수가 안 되죠. 과반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4+1이 다시 좀 가동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또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이것도 이제
상정되지 않습니까? 네, 내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정세균 의장에 대한 동의안, 그 다음에 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철회하기로 한 170여 개 법안,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같이 처리해야만 되는 6개 법안. 네네. 그거를 처리하고 나서 이제 아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 법이 2개거든요. 네네. 형사소송법 먼저 상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 할 가능성? 예, 지금까지는 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2, 3일 갈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회기는 얼마입니까? 회기가 이제 9일, 10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기 결정의 안건도 내일 표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예뻐하고 나는 미워하는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1월 2일 날. 내용이 뭐냐면 이제 법원에는 법원 행정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행정처에서 인사권을 독점하면서 사실 이 인사권으로 판사들을 길들이려고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었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사법농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원 행정처를 좀 그 수평적인 회의체 구조로 바꾸고 이 회의체 구조를 만들 때 외부 인사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부 언론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은 법원을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다. 뭐 이런 식의 비판 기사와 논평을 내놨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2월이죠. 그러니까 제가 법안을 발의하기보다 한 2년 전에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님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제 법안보다 더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11명으로 구성되고 그 11명 중에 적어도 4명은 현직 판사가 들어가게끔 했고 그 수평적인 회의체의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는데 주광덕 의원님은 16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16명 전원이 비법관이고 또 위원장도 대법원장이 하지 못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더 과감한 법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만 미워하냐. 이렇게 오늘 하소연을 좀 했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참 법률가로서 20대 국회에서 참 존재감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안, 바로 검찰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검찰에서는 그 인사된 명단 먼저 보내라 이러고 있고 법무부는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한번 알려달라. 법무부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대검은 당신들이 인사하려는 그 안 우리한테 먼저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현재 그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대검이 너무 말하자면은 분수 모르고 이렇게 정말 법무부 상부 조직인데 말이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일단은 그 우리나라 그 헌법과 또 그 밑에 있는 법 체계를 보면은. 법무부가 이제 검찰을 통제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굉장히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로 하여금 인사라든지 예산을 통해서 통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권은 대통령님이 가지고 계시고 인사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고 검찰은 의견을 내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절차로 낸다는 건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청권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내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걸 지금 검찰이 뛰어넘어서 먼저 법무부에서 정성껏 명단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라.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가부 뭐라든지 적부에 대한 의견을 주겠다.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견을 내는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인사권의 분배 그리고 그 인사권을 그렇게 분배한 헌법적 원칙이라든지 법률 정신을 좀 훼손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조금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굉장히 가려서 하시는데 오만방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또 이제 검찰 쪽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인사를 하는 거 정기 인사라고 하지만은 네. 아무래도 수상하다. 지금 맥락 보니까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런 검사들을 아무래도 그 직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 문재인 정부 이른바 비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꼼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보수 언론이 큰 스피커가 돼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뭐 인사안이 나왔다거나 또 인사에 대한 어떤 구상이 밝혀졌거나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런 그 선입견이나 예단을 갖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어제도 이제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인사하면 안 된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판단 기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도구화가 돼서 수사를 하고 있으면 그 검사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교체해서는 안 된다. 인사해서는 안 된다가 돼버리면 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합리적인 기준과 그 합리적인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을 인사한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헌법의 그 틀을 보면은 네. 또 내재된 가치를 보면은 정부가 검찰을 문민 통제해야 한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게다가 또 검찰이 그동안에 뭐 조국 장관 일가 수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법원에서는 그 공판 준비 기일 그 단계에서부터 이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지적되고 또 이렇게 비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검찰이 지금 뭐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지적이 합리적인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또는 딱 뭐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보는 거고 사실 그런 걸 보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고 네네. 또 법무부 장관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 적절하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네. 또 그것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네네. 검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지금 비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예전에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은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죠. 왜냐하면 네. 일제시대 때 경찰에 의해서 자행됐었던 많은 일들에 대한 반성 또는 그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으로 검찰에 권한을 많이 주면서도 걱정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검찰에 권한을 많이 주면은 결국은 검찰 파쇼가 될 것이다. 네. 그 당시부터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도 같이 마련이 됐던 거고 하여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가치나 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검찰로서도 그런 부분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578번 쓰시는 분 대검이 5만을 넘어서 10만 하네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3185번 쓰시는 분 검찰과 상의하지 말고 그냥 임명하시면 어떨까요? 괜히 검찰과 상의했다고 하지 말고요. 이런 말씀하셨고 훈이서님 마치 회사에서 부장이 보고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과장대리가 부장님 초안 먼저 보여주시죠 하는 격. 검찰 공무원 조직에는 위계라는 것이 없나요? 네. 위계가 강해 보이는데 예. 총장을 향해서는.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24시 박주민 의원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예. 선거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정 출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드문드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화 인터뷰 요청드리면 그때는 좀 연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퇴근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송파에서 서안암 사이와 또 상일에서 토평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 계양에서 송내 사이 정체는 7km로 길어져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먼저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남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시흥에서 송내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목천 부근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2, 3차로가 막혀 있는 만큼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수원 부근과 판교 일대, 다시 서초부터 한남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길은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 길어졌고요.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동작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추가로 위원장도 의원으로서 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따님 유학 기간이 언제부터 언젠가요? 유학 자금에 관해서는 전부 장학금 받고 생활비까지 받았다고 하시는 전혀 송금 영수증이나 환전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자녀 유학 보내봐서 잘 아는 나경원 국회 총리 인사청문 특별위원장.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마이크를 잡는 나경원 위원장. 국회의장에 계셨던 분이 국무총리로서 오늘 저희에게 인사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그러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보는 것이 주임이기 때문에 사사 일건마다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쟁점은 국회의장 했던 사람이 국무총리 자리에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 사실 정세균 후보자 작년 7월 CBS 라디오에서는 국무총리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저희가 오더라도 그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걸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은 그 점을 집중 추궁했던 터. 김현아 자유한국당, 오신환 새로운 보수당 의원.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거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수장이셨던 분이 대통령의 부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추신 거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에 대한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론.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삼권 분립 훼손이고 의전 서열 하락으로 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헌법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29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 아니라 명시된 조항입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 대통령제와는 약간 다르게 국무총리를 두어서 내각제적 기능을 일부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게 한 것도 이런 취지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하면서도 현재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입니다. 국회의원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것이 질타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단히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어떤 입장일까?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삼권 분립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정도로 삼권 분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삼권 분립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요.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능의 분리다.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입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못 가고 사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입법부로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삼권 분립 때문에 국회의장 하던 사람이 총리 못하면 판사하던 사람은 총리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묻는데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러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판사 출신이 누구더라? 서울 동작을 해서 당선된 나경원 당선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입니다. Why baby? 뭐가 문제야 baby? Hey, one. Anyone please? 제발 사랑 좀 줘요. 네가 날 싫어해 하는 걸 알아 나는 서운해. 그럼 날 왜 넌 못 이해해? You don't understand. 난 너를 좋아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게 왜 그러는데 그럴수록 난 되게 섭섭해. Oh I'm so sad. 그러니까 슬슬 let me come into your Mom, hey. 중요한 건 mom. 결코 내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날 묘하는 너의 날 이 선말투까지도 사랑하게 된 거 이겠네? 맘이야. 너에 대한 건 사소한 것도 기억해 난 아니야. 아무리 나 삐그러도 넌 내게 순간 다 많아야. 신정 많아야 주인공은 맨날 이렇게 밤마다 기도해. Give up.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네, 악뮤의 기부라고 들었습니다. 예, 악뮤가 악동 뮤지션 이름 바꿨어요. 악뮤. 네, 그래요. 뭐 그 긴 이름은 아닌데 이렇게 줄일 이유가 있었나? 예, 하여간 노래 너무 잘하죠. 악동 뮤지션 저 참 좋아합니다. 자, 그래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여러분 모두 집중. 모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귀를 김용민 라이브에 집중. 잠시 후 오늘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던 일을 하면서 이 재판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재판부가 입장합니다. 지금부터 사건 번호 0108 재판을 개정하겠습니다. 땅땅땅. 자, 오늘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함께할 두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자, 재판을 읽어주는 남자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네. 자, 전 MBC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박지훈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도 MBC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아, 저는 데일리로 시선 집중하다가. 예. 아이, 그래. 아침에 시선 집중. 저는 아침이요. 저녁에 세 개는 그리고 우리는. 네. 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김용민 라이브로 모입니다. 네. 재판장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요. 앞으로 수요일 짝꿍이 되신 두 분. 재판 5분 전 파이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자, 그러면은 재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 퀴즈 문제를 냈어요. 퀴즈 문제. 정답이 3이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이번 청취율 조사 3% 청취율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저녁 시간대 라디오를 해봐서 아는데 네. 2만 나와도 잘한다고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이미 2는 넘은지. 예. 어허, 네.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지금 2만 나오더라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2를 얘기했는데, 자, 우리 1212번 쓰시는 분 5%입니다. 네. 아이고. 그건 무리예요. 5%면. 무리예요. 예. 제가 그때는 아마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될 겁니다. 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용이 될 겁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9503번 쓰시는 분 정답 겸손하게 10%
10%. 예. 네. 우리 김어준 뉴스 공장장 그 양반이 한 10%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듣질 않아요 라디오를 우리 전 국민이. 그래서 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뭐 불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 가능한 얘기면 이 사람이 또 죄송합니다. 예. 첫날부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감치시킬까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나무나무님 3%. 어제 들었어요. 97 더하기 3은 100. 97.3. 우리 주파수. 수구나파수가 97.3입니다. 좋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3% 보내주신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네. 자, 오늘 또 이름에 용자 들어가는 청취자분들 저희가 한번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꽤 많네요. 네네. 8981님 문병용입니다. 용 들어갑니다. 용 들어가요. 네. 그리고 3185님이 검찰과 상의하지 말고 그냥 임명하면 되잖아요. 괜히 검찰과 상의했다고 하지 말고요. 네. 지금 인사권 가지고 한참 다툼이 있는 상황을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에 용자 들어가는. 봤으니까 뽑으셨겠죠. 저는 준 원고를 그냥 읽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030번 쓰시는 분. 제 이름이 최용수. 항상 용수처 하던데 무슨 뜻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용민범죄 수사처입니다. 네. 용수처장 김용민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죠. 제 범죄를. 예. 알겠습니다. 자, 이름에 용자 들어가는 청취자분들 저희가 몇 분 골라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재판 사건 번호 0108-1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오늘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징역 23년 구형. 검찰의 구형이었습니다. 네. 올라갔죠, 지금? 20년이었어요. 지난번에 검찰 구형은요. 예. 구형이 추가가 됐습니다. 뇌물죄가. 추가됐던 부분까지 합쳐서 3년을 더 상향해서 구형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 만약 유죄가 된다면 1심보다 형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1심이 이제 15년 선고됐거든요. 15년이었어요. 이론대로라면 한 18년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1억 원이 늘어났어요. 네. 51억 원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뇌물이 50억 넘어가면은 애초에 특가법상 5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하거든요. 5년 이하는 안 되고 5년. 따라서 집행유예도 안 되고. 그렇죠. 시작이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네. 자, 그렇다면 2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수감되는 겁니까? 아니요. 대법원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기간이 다 만료가 됐어요. 네네. 아마 대법원 판결 확정될 때까지 밖에서 재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법정 구속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심 결과 갖고 법정 구속한 경우도 있잖아요. 법정 구속을 시키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간이 다 넘었다라는 거죠. 1년. 그래서 지난 3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을 시킬 수는 있는데 며칠 안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 안 돼요. 남은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안쪽이거든요. 며칠 정도거든요. 그리고 괜히 해놨다가 또 며칠 만에 또 나온다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대법원 확정 판결 기다릴 가능성도 있고요. 다른 사유가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새롭게 구속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구속 기간이 만료돼 가면서 왜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인데 보석을 시켜줬냐면 이제 1년이나 됐다 보니까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실까 봐 그렇게 보석으로 내주면서 조건을 걸었잖아요. 가택에만 머무르는 걸로. 근데 그냥 구속기를 다시 시켰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그냥 나오게 되면 아무 조건을 못 걸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에는 법정 구속을 그냥 풀어주고 보석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재판을 질질 끌었던 그 전략이 주요한 거네요. 아니요. 약간 틀렸어요. 지금 51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였냐면 51억 원 늘어난 것을 관련해서 과연 미국에 있는 로펌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대신 받은 게 맞느냐라는 거를 재판부에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물어봐 달라고 한 거예요. MB가. 네. 근데 그러니까 MB가 그렇게 요청할 때는 사실 확인 요청을 하더라도 답이 안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왜냐하면 변호사 법무법이잖아요. 로펌이잖아요. 거기는 의뢰인과 변호사 법무법인 간에 그 기밀 유지 의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대답을 잘 안 해주니까 늦게 오면 재판도 늦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와버렸네. 그렇죠.
이게 유죄가 된 거거든요. 유죄가 될 것 같아요. 유죄됐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혐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추가된 거고 구형이 늘어난 게 그 부분이고요. 결국은 아마 판결 선고는 2월 달쯤 될 겁니다. 설 직후에. 그렇지만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고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그 모든 형을 다 이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MB 사실은 좀 죄를 줄이진 못하더라도 하여튼 재판을 최대한 늘려보려고 했는데 전략 미스예요. 전략 미스였네요. 근데 그게 왜 바로 왔는지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참 원래는 안 주는 거거든요. 비밀 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줘버렸네요, 그냥. 비밀 유지의 당사자가 한쪽이 삼성이에요. 삼성이 대납을했으니까 사실은 삼성 쪽에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만 허가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끌려오기가 힘들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 MB께서 이렇게 전략을 잘못 짜셨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알아볼 재판은 막바지에 접어든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수사와 관련한 재판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거의 끝냈다고 하는데 근데 핵심 피의자가 검찰 소환 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 전 대표거든요. 근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그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근데 합병을 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려서 합병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췄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니까 삼성물산이 일종의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 일을 총 책임졌던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됐던 김신 대표가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인을 대동을 하고 수사받으러 왔는데 변호인이 삼성물산 변호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회사에서 선임한 변호인이고 회사 상황에 관한 어차피 재판이니까 수사니까 이분 같이 모시고 가자 똑같이 내용도 잘 아니까.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피해자를 변호해야 될 사람을 왜 가해자가 데리고 왔느냐. 돌아가라. 다시 모시고 와라.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마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추측건데 삼성 법무실 소속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삼성 법무실에서 선임했던 로펌의 변호사라고 보여요. 제 계열 회사를 다 삼성 법무실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변호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되게 이상하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이게 사안의 어떤 성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뭐가 잘못돼 있고 우리가 내진 내가 어떤 걸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해를 했다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내가 대표지만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인식이 머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죠. 근데 그 인식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법무팀에서 좀 잘 얘기를 못 해준 거겠죠. 아마도 그래 보입니다. 혼나실 것 같은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내일 예정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법원이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뭔가 좀 쎄한데요. 비공개는 검찰 측 요청이보다는 변호인 측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요? 검찰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하긴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 자체가 지난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볼상사나운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어요. 검사들이 막 판사한테 삿대질하고 그냥 목소리 높이고 소리 지르고 이름 부르고 호명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해서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언론에 자꾸 이게 보도가 되면서 왜곡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검찰에서 뭔가 또 준비가 덜 된 부분 때문에 비공개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것이 아닐까 조금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 게 사실 이 재판이 공개되면서 검찰은 공지에 몰리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는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난번 사실 공판 중심주의니까 우리도 말 좀 시켜달라 하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공개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은 공개 재판을 준비하는 날짜고. 그렇죠. 그때는 피고도 안 나가도 돼요. 피고도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러면 그때 검찰이 나에게 우리가 말 좀 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누구들 하는 얘기일까? 주로 이제 언론을 기자들한테? 향해서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항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게 싫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싫겠죠. 그리고 그 송 부장 판사는 지금 검찰 고발을 당한 상황이에요. 네. 뭐 직권남용 그 유죄로 고발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김용민은 검찰 측 요청일 것이다. 우리 저 변호사님. 저는 법원에서 막은 것 같아요. 법원에서 막은 것 같다. 우리 저 박지훈 변호사님은. 하여튼 이 재판이 참 이게 참 이래 하면 안 되는데요. 네네. 저도 뭐. 단답식으로 대답하세요.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리 지르고. 예. 그러니까 저도 뭐 판사도 있고 검사도 하고 재판도 변호사도 꽤 했는데 검사가 저래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경우 9명이나 나와가지고 전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 측이 요청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검찰 쪽. 네. 김용민이하고 박지훈 변호사. 네. 재판부의 요청인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7 사항을 들었다는 건데 공판 준비 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양재일 변호사가 얘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네. 지금 검찰이 계속 방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언론 공개 부분 때문에 직권으로 아마 재판부에서 또 재판장이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아니 근데 재판에서 도대체 무슨 송인권 판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누가 고발을 하고 또 고발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합니까? 아니 모든 사건을 다 고발했다고 수사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직 수사가 된 건 아니고 배당을 했어요. 배당을 했는데 재판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의 제기를 안 받아들여주고 그 얘기도 적질 않았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재판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안 해주고 말고는 재판장 직권이에요. 그렇죠. 글자 그대로 이게 뭐 판결을 잘못한 게 아니라 절차 진행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별도로 재판 진행하면 되거든요. 공소장 철회하고 새로 내든 이번에 검찰이 고집한 것처럼 그냥 병행하든 상관없는 내용인데 그게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잃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서면 냈다면 끝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하고 싶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말을 뭘 하고 싶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건강 문제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 보석 청구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사정 변경에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사정 변경이 좀 됐던 부분이 있어요. 재판 진행하면서. 보석 얘기를 재판부에서 했었어요. 먼저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됐다면 보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두 가지 때문에 보석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제가 또 알고 있는 현장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은 검찰 인사는 오늘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하고 대검찰청하고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대변인실에서 우리가 맞네 저쪽이 맞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심경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화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만나자고 시간도 정해놓고 법무부 장관 다른 일 다 제껴두고 법무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청에서 우리 다른 장소에서 만나자. 아니 왜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가서 법무부 장관이랑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싶었을까요? 그게 지금 희한한 답변하면서 지금 너무나 희한해요. 지금 청이에요. 청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외청이에요. 법무부 장관 지시하는 대로 특히 인사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 권한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왈가왈부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대변인을 통해서 대검에서 공표하거나 싸우는 양상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어쩔 수 있지만 이 우리 조직 체계에 봤을 때 절대로 안 맞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장이 뭐라 하는데 병무청장이 막 난리치고 국토부 장관이 뭐라 하는데 해안항공청장이 뭐라 하고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양재열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이도 수고했는데 잠시 후 열린 토론회 또 나와요. 이따 뵙겠습니다. 2020 연중